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된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4일차 이렇게 어느덧 아직까지는 인턴이겠죠? 아직까지는요. 네, 이번 아직까지는. 주가 지나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 바꾸죠. 아, 정식 직원이 되는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언제든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인턴 김태형 인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상태를 보시면 S&P 500 0.01% 완전히 보합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3% 하락하고 있고요. 유로스톡스가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출발은 애매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맨 끝에 있는 비트코인 보시면 0.4%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93,600불 정도 선까지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금 가격 보합이고요. 은 가격은 차익 실현 살짝 나오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 역시도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0.75%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 은, 구리가 정말 슈퍼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유가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0.5% 정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안이 약간은 조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도 저희가 오늘 심도 있게 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장 점검 요렇게 좀 맞춰 놓고요. 오늘은 게스트분, 아주 이제 제가 기다렸던 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게스트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턴이라서요. 네, 그럼 오늘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방송을 함께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됐다라는 점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태영 앵커께서 이런저런 시장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요즘의 시장을 좀 보고 계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주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좀 경제 지표가 발표되긴 하고 있지만, 워낙 셧다운이 길어지는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아직은 좀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10월달, 12월달 지표들 자체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경제 지표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매일매일 변하는 이제 가격 지표들, 그게 원자재 가격도 있고 또 환율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변동성이 강한 요즘의 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저희 방송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박 의원님이 준비하신 내용 본격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제가 한국경제에서 혼자서 계속 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제가 혼자 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자칭 원자재 여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은, 구리, 그리고 BDI 이야기를 보고 사실 저도 너무 이게 사석이라면 위원님의 해안을 너무나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악마의 금속이다라는 별칭까지도 가지고 있는 은인데, 요즘 금의 상승률을 압도하면서 은이 좀 잘 가고 있죠. 구리 가격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좋을까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가 미국 지표가 이제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흐름 또는 이제 중요한 어떤 유동성 흐름 자체가 어떨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 한번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은 가격, 말씀하신 대로 은 가격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장기 은 가격 추세입니다. 보시면 이제 1950년부터 한 3차례, 요번을 포함해서 3차례 붐이 있었죠. 네. 첫 번째 붐은 이제 그때가 이제 80년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상당히 높았고, 그때 석유 재벌이 은사재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 가격이 한번 폭등을 했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2010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은이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그 당시 아시겠지만 이제 QE도 하고
뭐 그때 또 중국이 워낙 또 좋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어떤 산업용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은이 한번 또 큰 랠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은이 다시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자산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오른 자산일 것 같고요. 네. 특히 11월 달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은만 사실은 또 꿋꿋이 오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은이 오를까라는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가 증시를 보는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유용한 도구로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은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격이 보면은 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금속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네. 상황들이고요. 또 은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귀금속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금과 같은 어떤 귀금속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은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이제 그 재원으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뭐 네.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어떤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은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는 부분은 뭐 금리가 올라서 따라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유동성입니다. 결국 11월에 뭐 여러 가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은 가격이 이렇게 꿋꿋이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직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마르지 않았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유동성 자체가 뭐 우려는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위축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하나 좀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이 갖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산업용 수요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은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라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AI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은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용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AI 투자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은의 상승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유동성에 대한 문제,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해답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성도 그렇게 뭐 많이 훼손되지 않은 네. 상황들이고, 경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경기를 보는데 주요 원자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 구리. 예, 네. 뭐 닥터코퍼라고 해서 이제 구리가 결국 경기를 이제 대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도 뭐 제가 그것도 차트에 좀 준비를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리 가격 좀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전에 그 닥터코퍼라는 어떤 그거를 보면 경기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구리나 뭐 은이 약간은 최근에 들어서 채굴이 좀 안 된 공급 쪽에서 좀 공급 난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 자체는 뭔가 수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수요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뭐 AI와 관련된 수요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결부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BDI 지수라는 게 있죠. BDI 네. 지수는 이제 건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을 이제 운반하는 운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임 지수 자체도 보시면은 상당히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을 좀 한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보면은 네. 뭔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로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지금 뭐 세 가지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또 운임 지수를 종합해 보면 경기 자체가 그렇게 뭐 지금 뭐 연준이 어떤 경기도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어떤 특히 이제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양호한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조금 최근에 뭐 은 가격의 슈퍼넬리라든지 구리 가격 또 BDI 지수 가격 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조금 경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은, 뭐 구리, 그리고 BDI까지 아직은 미국의 경제가 조금은 탄탄하다, 견조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유동성이 아직은 마르지 않았다. 네. 또 AI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결국 확장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구리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산업재, 그다음 유동성, 뭐 아니면은 지금 뭐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항상 우리가 닥터코퍼와 함께 가던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유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유가는 이게 뭐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뭐 WTI 기준 60불, 브렌트 기준 60불 초반대에 거의 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찌 보면은 뭐 트럼프의 외교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 같은 경우에 약간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은과 구리나 금 같은 게 올라가는 걸 투기성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투기성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은이라든지 구리 쪽에는 조금 이제 투기성도 들어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증산, 특히 이제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산, 뭐 내년 1분기는 뭐 증산을 중단을 한다고 하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최근에 그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에 사실은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하면서 원유 생산이 급증을 했었죠. 그 후에 뭐 코로나 터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 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유 생산, 미국 내 원유 생산 자체가 좀 다소 주춤 또는 횡보를 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원유 생산을 좀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다시 늘어난 부분, 뭐 이 부분이 사실은 겹쳐서 유가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변수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뭐 조금 희망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완화가 된 부분 자체가 결국 유가 쪽에는 좀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서도 뭐 중국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결국 또 다른 게 원유 수요의 주요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산업 생산도 뭐 지지부진하고 고정 투자 같은 경우는 좀 2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를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원유 수요 자체가 사실은 좀 더 늘어나지 않고 사실은 정치 상황에 좀 빠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또 최근에 뭐 여하튼 뭐 한다 안 한다 말은 많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에너지원이 좀 대처되는 부분들 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유가가 사실은 그 50불 후반대 뭐 60불 그 언저리에서 사실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좀 저는 사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여기서 뭐 구리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뭐 유가마저도 오르면 사실 또 인프레 얘기를 사실은 또 할 수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 유가는 사실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프레 우려 자체를 오히려 이거는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뭐 요새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가격은 사실 좀 많이 올랐죠. 환율도 오르고 해서 그렇죠. 예, 휘발유 가격은 사실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휘발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 쪽에는 사실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뭐 다른 가격이 오르는 원자재가 오르는 건 경기에 조금 굿시나인 반면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역시 좀 경기 쪽에 또 뭐 생산활동이라든지 소비활동에 좀 굿신호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시장에서 거의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가 뭐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뻔하잖아요. 뭐 예.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뭐 유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위원님이 보시는 또 다른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원자재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시토리죠. 뭐 시토류 자체가 여전히 좀 저희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인데 뭐 워낙 좀 변동성도 좀 있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또 상당히 좀 그걸 봉합해 줄 수 있게 사실은 이제 시토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미국이 지금 사실은 지금 시토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좀 중국과의 어떤 좀 봉합에 사실은 갈등보다는 이제 봉합 쪽을 좀 선택한 부분들인데 그만큼 이제 시토류라는 부분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특히 이제 산업의 어떤 특히 이제 AI 산업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시토류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미국도 미국 어떤 정부도 정부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보게 되면 1조 5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채굴, 그러니까 시토류라든지 이런 채굴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결국 이 시토류란 부분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 있어 상당히 좀 중심에,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에 있어 상당히 좀 중심에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타이밍인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짧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JP모건, 미국 정부 히토리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네. 목표는 2028년, 2029년까지 이제 미국의 히토류를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해가지고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이게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채굴도 채굴지만 그걸 이제 정제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한 어떤 그 환경 오염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선진국 쪽에서는 쉽게 이게 시토류 뭐 채굴도 채굴이지만 이제 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시토류 쪽 물론 이제 많이 매장돼 있다라는 것도 매장돼 있는 거지만 결국 이 정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중국은 안고를 가고 가는데. 선진국이 이제 그러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지 비용적인 측면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면 비용 정도 상당히 올라갈 네. 거고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숙제인 부분들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요 차트 살짝만 좀 연결해 주시면은 이 차트가 그쵸, 이게 우리 계좌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장기채 금리입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게 한두 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일본 장기채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혹은 뭔가 약간의 시장 개입 수준을 낮추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 20년 내, 30년의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는 게 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있었지만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최근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올해도 걱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작년에 겪었던 건데 올해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지 좀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지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돼서는 지난해 8월 같은 충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좀 충격을 받았던 뭐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일본 은행이 사실은 뭐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좀 깝싸게 조기에 인상을 했죠. 생각보다 좀 일찍 인상을 좀 한 상황들이고 또 공교롭게 당시에 그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실업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얘기가 사실은 좀 나온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나스닥 자체도 이제 상당히 그때 뭐 가열론도 있었긴 했지만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서둘러서 사실은 이제 엔캐리 자금 자체가 이제 청산을 좀 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앞서 보여드린 뭐 저도 이제 뭐 차트를 좀 준비해 왔지만 지금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결국 일본에서 싼 자금을 빌려다가 이제 밖에다 투자하는 개념일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갖거나 뭐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준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또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이 뭐 엔캐리가 청산이 되려면 무조건 뭐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미국이 이제 뭐 일본 자금이 됐든 뭐 어느 자금이 됐든 간에 여하튼 밖에 투자하는 자산들 자체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형성이 돼야 뭔가 차익 실현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논란은 있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뭐 AI 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 주식이라든지 여타 자산 가격 자체가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 서둘러서 뭐 엔캐리를 청산할 필요는 사실은 조금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엔캐리 청산에 또 하나 이제 수반돼야 되는 게 결국 엔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강세가 돼야죠. 그래야 뭐 결국 그러니까 빌렸던 것에 상당히 손실이 나니까 빨리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화가 뭐 160엔까지 갔던 게 130엔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사실 엔캐리 청산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얘기는 조금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가긴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갈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입니다. 저도 뭐 엔화 강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떤 청산의 조건들 자체가 뭐 금리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청산 쪽에 압력을 사실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자산 가격의 추이 또 하나 이제 엔화의 환율 추이를 고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도는 뭐 지난해 8과 같은 충격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지난해 8월 이후 뭐 최근 올해 들어와서 일본 국내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청산할 거는 뭐 어느 정도 또 청산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청산 물량 자체가 뭐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러한 엔캐리 청산도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이렇게 오른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타 국가의 국채 금리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뭐 좀 예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죠. 뭐 유럽의 어떤 재정 리스크, 그것 때문에 국채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여타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자극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금리 발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사실은 유발시킬 잠재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뭐 지금의 어떤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을 뭐 마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요. 계속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변수 중에 하나로 저희가 대두된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연준의 FOMC 회의도 있고, 또 19일 날 일본은행의 BOJ의 어떤 금리 정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러한 과정, 또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뭐 환율이라든지 또 자금 흐름 자체가, 또 말씀드린 국채 금리 자체가 유동을 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요 그 자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뭔가 미국의 좀 과열론 플러스 약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엔화와 같이 부딪히면서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유동성 관점에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러셀 2000에 있는 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밸류나 레벨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BIS 총재라든지 IMF에서도, 그리고는 연준조차도 나와가지고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변동성의 단기 급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어찌 보면은 뭐 작년도는 경기 침체였다 그러면 올해는 비트코인 혹은 밈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반대 매매 이슈로 유동성과 부딪히면서 이 자산들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부딪히면서 약간 엔화랑 또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작년 8월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조금 대비해야 될 만한 그런 수준인지, 이것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잠재적인 위험인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은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어떤 사실 좀 뭐 호황을 누렸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조금씩은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약간 균열이 되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고, 그게 이제 11월 달에 사실은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었죠. 좀 약간 뭐 일찍 좀 매를 맞은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급락을 한 상황들이고, 또 여타 자산 가격, 뭐 또 금도 사실은 조정을 받았었고 해서 뭐 이렇게 보면 주식도 받아서 조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제 이상의 유동성을 지금 가장 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라고 보면은 사실 빅테크에 대한 부채 리스크로 사실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업체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워낙 AI 투자가 막대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회사채 발행도 들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 뭐 화면에도 있지만 이제 그 빅테크들의 그 부도 위험으로 보여주는 이제 CDS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올라갔다. 11월 달에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고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오라클이 아무래도 가장 좀 이제 재무 상태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기 때문에 오라클 CDS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나머지 빅테크들의 CDS는 다시 11월 말부터 해서 조금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저기 이쪽 편에 있는 그 구글과 아마존 같은 예, 저런 아마존도 그렇고, 기업들은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약간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도 저 차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쪽은 이제 시장에서 별 이슈가 없었는데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에 대한 어떤 부채에 대한 문제 자체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뭔가 이게 시장에 큰 어떤 경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촉발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빅테크들의 부채 리스크 자체가 이제 전시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12월 들어와서부터는 좀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라클을 제외한 나머지 뭐 지금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뭐 AI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조금 낮추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 그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자체에 대해서 뭐 의심할 거는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 뭐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현금 유동성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어떤 우려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12월에 만약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문제 자체는 조금 더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유동성의 훼손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은 뭐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에 이러한 빅테크의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채 문제가 다시 하면서 유동성 흐름에 사실은 좀 기스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유동성의 어떤 축소 문제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자체는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가장 큰 유동성에 대한 우려 혹은 뭔가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빅테크에 대한 시장의 그런 부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네, 그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그걸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어제자 기준에서 오라클이 살짝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겠네요. 예, 뭐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는 좀 장기적인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한 하반기 들어가서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셔야 되는 거 오라클이 제일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폭락하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라클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오라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라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FOMC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10일이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많이들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은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거는 약간 매파적 인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시장에서 말하는 매파적 인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FOMC 이번에 12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뭐 거의 90% 가까이 네, 그렇죠. 거의 이제 인하 쪽으로 좀 타는데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건 이제 이번에 12월에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점도표에 나온 사항 그 점도표 뭐 또 나오겠죠. 네. 점도표에 내년도에 어떤 금리 전망 자체가 상당 부분 좀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적게 내리는 쪽으로 다시 수정이 된다든지 또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발언에서 뭐 1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좀 이제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로 사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 사실은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 12명이 과연 몇 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고 몇 명이 금리 동결에 이제 표를 던졌냐.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말씀하신 매파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미 연준이 상당히 좀 갈려 있습니다. 양극화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반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딱 반반. 그러니까 비둘기파 반, 네. 뭐 매파 반, 뭐 그 중간에 사실은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 사실은 좀 속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그렇게 갈라진 적이 사실은 없고, 뭐 대부분의 경우 뭐 나와도 뭐 한두 표 정도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번 경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해도 거의 뭐 한 표 차, 두 표 차, 이러한 정도로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투표 결과가 사실은 더 어떻게 나올지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또 점도표가 나올 텐데, 점도표도 또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런 이사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단을 찍을 거고요. 또 나머지 부분 뭐 상당히 또 상단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조금 연준이 정말 이제 반 트럼프하고 친 트럼프로 갈라지는 게 아니야라는 어떤 시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이번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이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누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뭐 해시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이제 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반길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연준 의장이 너무 좀 정치적인 사람이 사실은 이제 만약 왔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이 연준 내 불협화음 이것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사실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불안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저희가 또 하나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해시 위원장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주는 또 공격적으로 내려주면 좋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뭐 또 물가라든지 연준의 어떤 또 기본적인 책무 자체를 무시하면서까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는 것도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12월 FOMC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선임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금리 시장에 좀 이슈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지금은 케빈 해시씨 거의 뭐 90% 정도의 확률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가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케빈 해시씨 만약에 진짜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파월 의장과 또 어떠한 성향적인 차이가 있는지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변화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해시 위원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뭐 브레인으로 네. 사실은 한 사항들이 특히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감세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은 더 이제 좀 초점을 두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전의 의장들 자체는 아무래도 뭐 그래도 뭐 이게 뭐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좀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조금 밝은 분들이 사실은 좀 하셨던 부분들이고 뭐 해시 위원장도 뭐 사실은 뭐 탁월한 분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향적으로 조금 너무 이제 친 트럼프적인 어떤 성향 색깔을 낼까.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정책을 펴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를 해왔었는데 만약 너무 해시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조금은 좀 독립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사실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피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의 신뢰성, 과연 연준이 제대로 정책을 하는 거냐라는 어떤 신뢰성 문제가 사실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물론 그렇게 할지는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선임이 된다고 해서 이분이 당장 이제 뭐 연준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5월 달부터 사실은 연준 의장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동안에 이제 소위 이제 그림자 연준이 되겠죠. 뭐 실제 행동을 안 하면서 계속 뒤에서 뭐 시장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했을 경우 파월 의장보다는 오히려 해시 의장의 위원장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장이 또 그것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림자 의장이 되는 어떤 성격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2명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하나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방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분명히 그 똑같은 케빈 해시라고 하는 차기 연은 총재로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 멘트가 월스트리트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로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워딩 그대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쓰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이게 거의 이 정도면은 전쟁을 하자라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도 생각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연준 의장직의 무게를 생각하셔라 그 왕관을 생각하셔라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러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세 때도 한번 살짝 맛을 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10년물을 거의 5%까지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악관을 하얗게 질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친 트럼프 혹은 친시장적 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위원장의 발언이 좀 더 월스트리트와 충돌을 하고 채권 금리가 여러분 만약에 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요게 내년도에 또 하나의 약간 뇌관이 될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것이 사실 제일 우려하는 대목 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그 불협화음, 연준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금리를 내렸어도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오히려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장기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자경단이 출현하든 뭐하든 이제 금리 발작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문제 자체가 다시 불거질 거고 또 미국 경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 뭐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부채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부채 문제가 다시 이제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시장을 상당히 조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시 위원장이 이제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사실 시장이 그 부분을 반길 수 있나 한 거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물가를 무시하고 또 지금 경기 상황을 무시하고 금리를 너무 내렸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저희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글쎄요 뭐 지금 뭐 아직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하는 건 좀 모르지만 이제 뭐 설사되셨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정책을 과연 이제 필 건지 정말 트럼프의 모든 그 꼭두가시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정책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정책을 필 건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점도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도 금리 인하를 시장이 지금 1에서 2회 뭐 요렇게 다들 추가적으로 1에서 2회 정도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년도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 이번 뭐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가 몇 회 정도일 것 같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 2회 정도로 맥시멈 2회 정도 생각하고 상반기에 2회 정도. 예,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경기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 일부 뭐 좀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한 2%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물가인데 물가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지금 관세발 영향이 뭐 어떻게 나왔을지가 저희가 최근 한 2달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물가는 뭐 아무리 잘라도 2%한 중반대 뭐 저희가 말한 이제 중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2% 성장과 2% 중반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 폭은 글쎄요 저 보기엔 한 2차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 2번 정도 예상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도표에서 만약에 1회가 많이 찍혀 있으면 좀 극단적인 매파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아무래도 투표 결과가 한두 표 차이일 거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또 파월 의장의 인터뷰 톤이 또 매파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이벤트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렇게 1부는 요 정도까지 네. 저희가 준비가 된 거. 1부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네네네. 물론 위원님께서 예. 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조금이나마 내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워낙 변덕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캐비넷잇을 정말 잠재적인 연준 의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의 확률로 갑자기 이 연준 의장에 대한 그런 유력한 인물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월가에서 약간은 좀 비토하는 뭐 듯한 분위기를 사실은 풍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만약 변경을 뭐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연준 내 뭐 월러 이사라든지 보우만 이사가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 또 뭐 지금 록의 지금 CIO인가요? 네. 뭐 그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해시 위원장이나 다른 물론 이제 연준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조금 연준 색깔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네. 약간 좀 중립적인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의 계실 경우는 해시 위원장하고 사실은 크게 별반 차이는 사실 저는 없을 거로 좀 잘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사실은 뭐 해시 위원장이 되든 뭐 다른 사람이 되든 간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이제 연준 지금 이사분이 조금 선임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입김도 사실은 반영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하는 데서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는 조금 덜, 그러니까 해시 위원장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비둘기파적인 뭐 강경 비둘기가 네. 아니고 약한 비둘기 네. 정도로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비넷이 되든 다른 누군가가 되든 뭐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의 차이가 없을 테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나 연준의 독립성이 앞으로 침해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님 모셔서 이야기 들은 거 FMC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서 핵심은 이번에도 오라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혹은 유동성 이야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시면서 투자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